형사 서머셋은 은퇴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밀스라는 이름의 젊은 형사가 새로 배정이 됩니다. 서머셋의 관할은 매일같이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곳으로 보통의 형사들이라면 기피하는 게 당연한 지역입니다. 왜 이런 곳에 일부러 지원해서 왔냐는 질문에 밀스는 그냥 좋은 일 하러 왔다라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서머셋은 밀스를 영웅놀이에 빠져있는 애송이 정도로 여깁니다. 월요일,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서머셋과 밀스는 사건 현장에 갑니다. 비대한 몸집의 사내가 스파게티 접시에 얼굴을 받고 죽어 있습니다. 딱 봐도 심상치 않은 사건입니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고 피해자의 배가 터질 때까지 음식을 먹인 것입니다. 이것이 연쇄살인의 시작임을 직감한 서머셋은 은퇴를 코앞에 둔 자신이 맡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밀스가 이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서장에게 충고합니다. 서장은 서머셋의 충고를 받아들여 밀스를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지만 서머셋이 손을 떼는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화요일, 어느 잘나가는 변호사가 살해를 당하고 밀스가 그 사건을 맡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는 탐욕이라는 단어가 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변호사 아내의 사진에 피로 안경을 그려놓았습니다. 한편 서장은 서머셋에게 은퇴를 재고해보길 권하지만 서머셋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그는 범죄로 가득한 이 세계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장은 그 살해된 비대한 남자의 위에서 발견된 작은 나무 조각들을 서머셋에게 전달해 줍니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먹여 단서를 남긴 것입니다. 다시 사건 현장을 찾은 서머셋은 그 나무 조각들이 냉장고를 옮길 때 마룻바닥을 긁으며 나온 것들임을 깨닫습니다. 서머셋은 냉장고를 옮겨 그 뒤의 벽에 탐식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걸 발견합니다. 거기에 더해 밀턴의 소설 신라곤에 나오는 구절이 메모지에 적혀 핀으로 꽂혀 있습니다. 이로써 밀스가 맡은 변호사 살인 사건과 이 비대한 남자 살인 사건이 하나의 연쇄 살인임이 드러납니다. 서머셋은 서장에게 신라곤에 등장하는 7대 죄악을 언급합니다. 7대 죄악이란 중세시대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탐식, 탐욕, 나태, 분노, 교만, 욕정, 시기를 말합니다. 탐식과 탐욕에 대응하는 사건이 2건 일어났으니 앞으로 5건의 살인이 더 남은 셈입니다. 하지만 서머셋에게는 은퇴를 5일 앞두고 이런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밀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도서관에 간 서머셋은 7대 죄악과 관련이 있는 서적들의 목록을 찾고 각 서적의 핵심 사상을 요약 정리해 밀스에게 건네줍니다. 수요일, 밀스는 서머셋이 알려준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려 하지만 도통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머셋이 완전히 짐을 빼기 전까지 두 사람은 잠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밀스의 아내 트레이시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서머셋과 통화를 하길 원합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이유는 서머셋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저녁 서머셋은 밀스의 집에 가고 세 사람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머셋과 밀스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식사 후 밀스는 사건의 수사에 대해 서머셋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범인이 변호사의 아내 사진에 그려넣은 안경을 본 서머셋은 그것이 범인이 일부러 남긴 단서이며 사건 현장을 그녀의 시각에서 봐야 함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변호사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변호사의 아내는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을 살펴보다가 추상화 액자가 거꾸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이에 두 사람은 사건 현장인 변호사의 사무실로 가서 액자를 조사하고 액자 뒤의 벽에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목요일, 지문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지문의 주인은 다수의 전과 기록이 있는 남자로 살해된 변호사가 그의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을 연쇄살인의 범인으로 보고 그의 집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었고 나태라는 죄명을 가진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범인은 무려 1년간 그의 집세를 대신 내주며
희생자를 침대에 묶어두고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금요일, 밀스의 아내가 서머셋에게 상담 요청을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녀는 이 삭막한 도시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채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임신을 했는데 과연 이곳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 만한 곳인지 확신이 잘 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때 서머셋의 아내도 임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머셋은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고 아이를 지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선택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머셋은 만약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그녀는 안도와 함께 고마워합니다. 서머셋은 범인이 매우 치밀하며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밀스는 도서관에서 어려운 책 몇 권 읽은 미친놈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때 밀스의 말을 들은 서머셋에게 번쩍 실마리가 떠오릅니다. 사실 FBI는 비밀리에 사람들이 빌리는 책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서적을 빌리는 자들을 범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7대 죄악과 관련된 책들만 골라서 대출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게 서머셋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책들만 대출한 누군가가 기록에 나옵니다. 존이라는 이름의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존의 집에 찾아가고 범인임이 확실한 그에게서 선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추격전이 이어지다가 존은 밀스를 죽일 기회를 잡지만 살려줍니다. 존의 집 안에는 그의 모든 범죄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조사하고 있던 그때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존입니다. 그는 경찰들에게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살인 계획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토요일, 존의 집에서 발견된 영수증을 단서로 해서 서머셋과 밀스는 가죽 전문점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주로 변태적인 패티시를 위한 맞춤옷을 제작해주는 곳입니다. 가게 주인은 존을 기억합니다. 그는 존이 행위예술가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매춘 장소를 제공하는 지하의 한 클럽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방의 문에 욕정이라는 단어가 칼로 새겨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그 가죽 전문점에서 제작된 위험한 옷을 입고 성행위를 통해 매춘부를 살해한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남성은 존이 총구를 겨누고 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히고 서머셋과 밀스는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십니다. 이곳에서 둘은 짧게 언쟁을 벌입니다. 서머셋은 무관심이 팽배한 이 세상을 비관하며 존과 같은 범죄자를 한 명 잡아들인다 해도 세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밀스는 세상이 나아질 희망이 없다고 믿어서 서머셋이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 맞받아칩니다. 집으로 돌아온 밀스는 자고 있는 아내를 껴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머셋은 언제나 잘 때 틀어놓던 메트로놈을 던져 부셔버립니다. 일요일, 존이 911에 전화해 자신이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질렀음을 밝힙니다. 교만이란 죄악에 대응하는 살인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피해자는 코가 잘린 채 죽어 있었는데 한 손에는 수면제가 든 약병이, 다른 한 손에는 전화기가 접착제에 의해 붙어 있습니다. 즉 코가 잘린 피해자는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 남은 인생을 흉한 몰골로 살 것인가 아니면 수면제를 먹고 이대로 죽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7대 죄악에서의 프라이드는 교만 혹은 오만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데 이 희생자의 죄에 적용된 프라이드는 자기의 혹은 자존심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존의 사상이 그다지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서머셋은 밀스에게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은퇴를 미루겠다며 며칠만 더 파트너로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존이 제 발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와 자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존의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2명의 희생자가 더 발생하게 되는데 서머셋 밀스와 함께 그 시체를 찾으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순순히 모든 범죄를 자백할 것이며 들어주지 않는다면 심신장애를 내세워 법적인 처벌을 경감받겠다고 그는 협박 비슷한 조건을 겁니다. 이것이 존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로서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시체를 찾으러 시외로 갑니다. 존은 자신이 신에 의해 선택된 몸이며 자신의 사명은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사건을 발생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머셋은 존에게 만약 당신이 신에 의해 선택된 몸이라면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느꼈던 그 쾌감은 순교자의 고통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존은 자신이 죄인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렬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말로 교묘하게 말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죄인들이었는지,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만연한지에 대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열변을 토합니다. 서머셋은 존이 저지른 그 살인들이 정말 신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도 존은 신의 섭리는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고 대답하며 자신의 모순을 회피합니다. 얼마 뒤 존이 지정한 목적지에 도착하고 저 멀리에서 한 택배 운송 차량이 접근합니다. 서머셋이 차를 몰고 가 그 운송 차량을 막아섭니다. 택배 기사는 지정된 시간에 이곳으로 박스를 배달하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박스를 전달합니다. 박스 안에는 밀스의 아내 트레이시의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밀스는 분노를 터뜨리며 존을 죽이려고 하지만 서머셋은 만약 여기서 존을 죽이면 모든 게 그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라며 밀스를 만류합니다. 즉 존은 트레이시 같은 사람을 아내로 둔 밀스를 시기하여 트레이시를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른 벌로 밀스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이 그의 수정된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밀스가 존을 죽인다면 그 또한 분노를 누르지 못했다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셈이고 그가 받는 벌은 살인죄로 인한 경찰직 박탈입니다. 밀스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뇌하지만 존이 트레이시의 임신을 알리며 더욱 분노를 부추기자 결국 존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서머셋은 밀스를 대신해 그의 사명을 이어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 살인마가 있고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형사가 그 뒤를 쫓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익숙한 구조인데 아마도 이 영화가 그 익숙함에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7대 죄악이라는 모티브도 당시로서는 꽤 신선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칫하면 일본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설정이지만 뛰어난 대사와 연출, 그리고 무엇보다 케빈 스페이시가 그럴듯한 리얼리티를 선사해줍니다. 다만 죄악 7개가 한 영화에 담기에는 너무 많은 듯한 감이 있습니다. 5개 정도의 죄악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물론 감독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토머스 아퀴나스에게 있습니다. 비대한 남자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에서 배제된 밀스가 변호사 살인사건을 맡고 두 사건이 연쇄 살인임이 밝혀지는 영화 초반의 짜임새가 매우 놀랍습니다. 또한 보통의 시나리오 작가라면 적당한 지점에서 범인이 보통 놈이 아닌 듯하니 내가 나설 수밖에 없겠군 하는 식으로 곧바로 서머셋을 사건에 투입시키겠지만 이 영화의 작가는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머셋이 점점 더 사건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특히 밀스의 집이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진동한다는 설정은 매직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이 영화의 감독은 서머셋과 밀스의 성향을 대비시키며 영화의 핵심 주제를 드러냅니다. 서머셋은 존과 같은 범죄자가 세상이 낳은 혹은 세상을 대변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범죄자를 탄생시킨 이 삭막하고 무관심한 세상입니다. 어쩌면 서머셋에게는 한때 세상을 바꿔보려는 포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히어로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혼자만으로는 바꿀 수 없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차선책은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형편없는 곳이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뚜렷이 인지한 무기력한 히어로에게 유일한 희망은 은퇴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형사이지만 침대에 누워서는 메트로놈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합니다. 은퇴의 순간과 1초 1초 가까워지는 물리적인 감각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밀스는 다릅니다. 그는 세상을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세상이라고? 그게 뭐 어쨌다고? 너도 그렇잖아. 라고 그는 되묻습니다. 세상의 무관심이 팽배하다고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존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는 그냥 제거 대상인 악성 종양입니다. 밀스는 세상을 바꾸려는 히어로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단순히 미치광이 한 명을 없애서 이 세상을 그 전보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밀스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서머셋도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순간, 서머셋은 존을 죽이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그를 이기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애초에 밀스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하는 관념적인 싸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밀스의 망설임은 그의 사명감과 개인적인 복수 사이에서의 고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그가 잡아들일 수많은 범죄자들과 이 존이라는 한 명의 범죄자와의 저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울은 존 쪽으로 기울고 맙니다. 그리고 서머셋은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밀스의 선택을 지지해 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밀스의 관점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서머셋이 은퇴를 하지 않겠다는 듯한 암시의 말을 한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